안녕하세요. 앞에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좀 계산하는 과정을 좀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이제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말한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동평균법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평균법의 2개월, 뭐 5개월, 뭐 8개월, 12개월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계산된 결과입니다. 계산된 결과가 있는데 이 계산된 결과를 갖고 우리 단순 이동평균법의 한번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동평균법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계산된 결과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좀 화면에 맞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 조금 아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던 단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던 그 그래프를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여러분 나타낸 겁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단순 이동평균법이죠. 이게 단순 이동평균법, 심플 무빙 에버리지에 관련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까만색 그래프가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 까만색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실제 수요입니다. 실제 수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다음과 같이 수년에 걸쳐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 수요의 그래프가 지금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변동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수요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곡점들이 굉장히 지금 이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수요의 이 변곡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2개월짜리 이동평균법을 냈습니다. 2개월짜리 이동평균법을 쭉 봤더니 2개월짜리의 이동평균법은 노란색 선이에요. 노란색 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까만색 그래프하고 실제 수요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죠? 실제 수요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에서 이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간을 늘려보겠습니다. 5개월로 이동평균법을 다시 한번 했어요. 5개월 이동평균법이면 첫 예측치가 언제 찍힐까요? n 플러스 1이니까 6월달에 찍히겠네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예측치가 어디에 찍혀요? 6월달에 찍혔습니다. 이렇게 6월달에. 이게 이 노란색은 2개월이니까 이동평균법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가장 작은 기간이 2개월이죠. 2개월 예측이에요. 그래서 5개월, 그 다음에 여기 이 하늘색이 이게 바로 8개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12개월입니다. 12개월을 한번 볼게요. 12개월은 13개월 차에 첫 예측치가 찍히는, 내년 1월달에 예측치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13개월치의 예측치가 찍혀서 예측선의 곡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쭉 해서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13개월은 직선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요는 관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까만색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까만색 선이 실제 수요입니다. 이거를 관통하는 예측선이 나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아래쪽, 이 위쪽 다 뭐예요? 이게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또 예측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내가 이동평균법에 기간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강의 슬라이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동평균법의 기간의 특성은 실제 수요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져 있다. 평균적 수요로 큰 변화가 없을 때는 과거의 기간 n을 크게 늘려도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예측 오차를 작게 하면서 확률적 변동을 작게 하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요동이 큰, 변동이 큰 이러한 수요일 때는 어떻게 한다? 기간을 짧게 줄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간을 짧게 줄였던 2개월을 봤더니 실제 수요하고 굉장히 모양이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대로 기간을 가장 길게 했던 12개월짜리 수요를 보면 거의 직선입니다. 관통하고 있어요. 이게. 즉 보면 2개월, 노란색 2개월, 그 다음에 분홍색이 5개월, 그 다음에 하늘색이 8개월, 그 다음에 검은색이 이제 그 다홍색 같은 그 색이 이제 12개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요동을 치고 있을 때 기간을 길게 잡으면 관통하는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 나오기 때문에 예측 오차가 굉장히 커진다. 즉 수요가 안정적일 때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과거의 정보를 많이 써도 상관없지만 요동치는 수요일 때는 노란색과 같이 수요의 기간을 짧게 잡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 선이 실제 까만색 맨 뒤에 있는 이 까만색 수요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가장 수요의 이 변동성의 특성을 잘 잡는 것으로 나타나는 2개월 이동평균법은 수요가 변동할 때 모양이 유사하지만 여러분 그림을 잘 보면 손바닥 두 개를 마주친 상태에서 2개월 이동평균법이니까 몇 월에 첫 예측치가 찍힐까요? 2개월 이동평균법은 3월 달에 예측치가 찍히니까 실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한 칸, 두 칸 밀린 상태에서 3개월째 예측치가 찍히는 거예요. 손바닥을 두 개 마주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한 칸, 두 칸 밀린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손의 손바닥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포개 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오른손을 두 칸 밀려보세요. 모양은 똑같지만 어때요? 옆으로 밀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즉 모양이 유사하다고 하지만 1, 2개월의 실제 수요가 몇 월 달에 반영되죠? 가장 첫 예측치가 2월 달은 2개월 이동평균법은 3월 달에 찍히니까 1월 달과 2월 달의 수요의 평균값이 3월 달에 찍히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으로 밀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임렉이라고 합니다. 타임렉. 시차예요, 시차. 이게 1, 2월 달이 3월 달에 찍히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이동평균법에서 고쳐지지 않는 기본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차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1월 달, 2월 달의 것들이 3월 달의 예측치에 반영되니까 실제로 이 모양이 유사하지만 노란색과 실제 수요 까만색은 거의 모양이 유사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시프트 돼가지고 칸이 밀려있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시차 효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동평균법의 기본적 특성은 어떠한 형태가 있냐면 시차 효과는 기간을 짧든 기간을 길게 느리든 시차 효과가 무조건 발생하는데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동평균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시차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을 갖고 바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동평균법을 볼게요. 이동평균법. 2개월 이동평균법 보겠습니다.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그냥 평균 내서 바로 여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값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의 실제 값만 갖고 와서 그대로 쓰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단순 이동평균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시 가중치를 준 3개월 이동평균법, 5개월 이동평균법, 8개월 이동평균법에 대한 특성을 가중 이동평균법, Weighted Moving Average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여기도 표를 한번 다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조정이 됐죠. 가중이동평균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중이동평균법은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순 이동평균법의 문제점을 보정했다 그랬어요. 그걸 수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가중이동평균법인데 가중이동평균법에 우리 다시 한번 계산된 그래프의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법은 3개월이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4개월치의 첫 예측치가 찍히니까 가장 가까운 데다가 0.55 주고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0.1 이렇게 가중치를 조정을 했어요. 가중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3개월에, 5개월에, 8개월에 쓰는 가중치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개월 이동평균, 가중이동평균법을 내가 계산하는데 3개월 3기 이동평균법이니까 어떻게 되냐? 4월달 첫 예측치를 찍는데 예측할 때 4월달에서 가장 가까운 3월달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0.9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0.9를 실제로
여기다가 0.9,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0.08,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0.02,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즉, 기간에 따라서 가중치가 픽스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중치를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임의로 넣은 거예요. 이거를. 5개월도 마찬가지, 8개월도 마찬가지. 가중치를 임의로 넣었어요. 이 넣은 상태에서 가중이동평균법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단순이동평균법에 비해서 그래프가 어때요? 그래프가 굉장히 맨 끝에 있는 실제 수요를 매끄럽게 따라가고 있죠. 그죠? 매끄럽게 따라가고 있어요. 단순이동평균법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정한 거예요. 그 보정에 따르는 게 뭐죠? 먼 과거는 조금, 가까운 과거는 많이. 이 원칙을, 시계열 예측기법의 이 원칙을 그대로 여기다가 반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단순이동평균법으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좀 부드럽게 나타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동평균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 문제점, 그거 해결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이동평균법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계열 예측기법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시차효과, 타임렉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3개월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4개월치의 첫 예측치가 찍히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이 반영되는 비중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시차가 발생한다. 시차가.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차가 발생하는 그래프를 옆으로 이렇게 시프트돼 있죠. 옆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림이. 예. 그래서 밀려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시차에 관련된 부분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징을 한번 봤고요. 지수평활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평활법,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지수평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수평활법은요, 다음과 같은 형태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게 실제 수요가 있어요. 여행 기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해서 6년차 1월이네. 6년차. 그러니까 5년차 60개월. 그 다음에 60개월하고 그 다음에 1월달까지니까 거의 이제 뭐 5년치라고 봅시다. 이제 5년치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실제값이 여기 있죠. 이게 실제값이에요. 실제 수요. 이게 이제 실제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있을 때 우리 회사는 지수평활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거를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기 좋은 예측기법을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좋은 예측기법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이 값이 0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실제값과 예측값이 일치하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2억에 제시한 이 값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오차죠. 오차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을 오차로 파는데 이 오차를 가장 작게 하는 것이 좋은 예측치다 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수평활법을 계산하는데 지수평활법은요 어떤 형태로 계산하면요 우리 시계열 예측기법에서 이동평균법은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과거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 정보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의 데이터가 의외로 이게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자료를 핸들링하는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계열 예측기법 중에서 지수평활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측가는 시점에 바로 앞 단계 실제값만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치 여기 볼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알파가 0.1인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 수요는 284명이라고 실제 수요가 나왔어요. 그죠? 실제 수요가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예측치를 내가 계산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치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F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F의 1 대문자 쓰겠습니다.
forecasting 첫 번째 기간의 예측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측치 첫 번째 예측치를 보려면 우리 앞에 과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 수요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1년치 해가지고 나와 있던 이 1월달 값 외에 주어진 정보 과거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측치는 지수평화법에서 어떻게 한다? 예측치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지수평화법의 문제에서는 첫 달의 예측치는 어떻게 된다? 주어지거나 실제값을 그대로 활용한다. 실제값을 그대로 활용한다. 실제값을 그대로 활용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F의 두 번째 예측치를 계산합니다. F의 두 번째 예측치를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 F2 알파가 0.1이니까 0.1 알파 0.1 그냥 계산 제가 수식 안 넣고 그냥 입력을 할게요. 0.1 곱하기 0.1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파가 0.1이니까 평활상수가 0.1이니까 실제값 앞기의 실제값 284 이게 요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하기 1-알파예요. 1-알파니까 여러분 얼마입니까? 0.9가 되겠네요. 0.9 곱하기 앞기의 예측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앞기의 예측치가 뭐라고 했죠? 실제값을 그대로 쓰거나 문제에서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값을 그대로 썼으니까 그대로 얘 값을 여기다가 찝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찝어주면 뭐가 되냐? 284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지수평활법은요. 이점이 있어요. 많은 과거 정보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이 지수평활법은 많은 과거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예측하는 시점에 앞에 과거의 정보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시계열 예측기법에서 기업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어떤 방법이다? 지수평활법입니다. 지수평활법은 알파에 조정을 해서 예측 오차를 가장 작게 하는 그 알파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알파 값이 그 수요에 적합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예측값을 이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이렇게 됐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F3을 그대로 F3 예측치를 쓰겠다. F3 예측치 쓰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는 알파 0.1 곱하기 앞기의 실제값이죠. 앞기의 실제값이니까 여기 3월달에 예측치니까 실제값은 2월달의 실제값이네요. 그죠? 실제값 이렇게 실제값 이거 더하기 1-알파니까 0.9 곱하기 그 다음에 앞에 게 뭐예요? 예측값을 그대로 쓰겠네. 앞에 예측값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수평활법은 앞에 있는 예측하는 시점에 앞에 실제 정보와 앞에 예측값만을 갖고 평활상수와 1-알파에 보정되는 값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여러분 이 식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이 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F의 3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이제 F의 3인데 F의 3 값을 우리가 예측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하는 그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0.1 곱하기 2의 7이니까 앞기에 2월달의 실제값에다가 0.1을 반영했어요. 지금 이동평균법은 과거의 정보만 갖고 그대로 그냥 예측을 해버렸는데 이 지수평화법은요 두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과거의 정보를 갖고 실제로 반영하는 부분과 그 과거의 정보가 미래의 예측치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 보정해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즉 알파 곱하기 앞기의 실제값을 썼다는 얘기는 알파만큼 예측하는 값에다가 알파의 비율만큼 과거의 정보를 그대로 넣고 그 과거의 정보가 예측값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보정해주기 위한 값을 1-알파의 만큼 앞에 있는 예측치를 갖다가 그대로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과거의 수요가 반영되는 부분 더하기 그 수요가 예측값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1-알파만큼을 어떻게 되냐? 앞뒤에 있는 예측치로 보정해주는 값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 이동평균법, 가중 이동평균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죠? 어떻게 돼요? 실제 수요를 적용하는 부분과 실제 수요가 적용해서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발생하니까 그 예측의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 1-알파만큼 앞에 예측치를 곱해가지고 보정해주는 값으로 쓴다. 됐죠? 이게 바로 지수평활법의 기본적 논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축차 대입해가지고 지수평활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ft-1기간이야. 그러면 ft의 얼마만큼? 알파만큼. t-1의 알파만큼. t-1에 뭐 알파가 곱해지니까 1 이하의 소수값은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값이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작아지는 형태로 쭉 나오면서 지수분포의 그림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수평활법이라고. 그 다음에 변동치고 있는 요동의 수요를 어떻게 돼요? 알파 값을 통해 가지고 보정해 주기 때문에 그 알파를 뭐라고 한다? 평활, 레벨링 시켜주는 그러한 상수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알파의 크기를 이렇게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예측하는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쭉 돌리다가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찍었어요. 지금 45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45개월 차에 알파 0.1에 대한 값을 예측을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빨간색으로 저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값을 하려면 이게 우리 계산하지 말고 우리 눈으로 바로 보면 돼요. 눈으로 어떻게 되냐? 앞기의 알파가 0.1이니까 0.1 곱하기 앞기의 실제값. 앞기의 실제값이 558.9 더하기 1-알파 0.9 곱하기 앞기의 예측치. 이렇게 하면 눈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수평활법이 해결이 돼야지 이거를 응용한 방법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이 방법을 반드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가 0.3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0.3짜리 쭉 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개월 1년치 12개월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시계열로 이제 지수평활법으로 예측하면 이렇게 되겠죠. 0.3 곱하기 앞기의 예측치니까 11개월 차에 270.9 여기 270.9 더하기 1-알파 0.7 곱하기 앞기의 예측치. 너무 간단한 거예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요. 아, 예측하는 시점에 바로 앞에 있는 정보만 활용한다. 앞에 있는 정보만 활용해도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차 대입으로 쭉 과거 정보가 이용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식으로 보여줬죠. 이게 그래서 축차 대입을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한테 지수평활법을 발전된 형태의 가중 이동평균법 즉 이동평균법의 발전된 형태의 모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0.5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가 0.5짜리 쭉 찍었는데 바로 거기가 몇 개월이냐면 39개월 차네요. 4년 차 3월 달이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0.5 곱하기 앞기 실제 수요니까 2월 달에 실제 수요가 342.0이네. 0.5 곱하기 342.0 더하기 1-알파니까 다시 0.5 곱하기 앞기의 예측치. 됐죠? 이런 형태로 지수평활법을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수평활법을 응용한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수평활법에 대한 특성을 갖고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평활법을 갖고 여러분들 다시 그래프를 그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맨 뒤에 있는 까만 선이 바로 뭐냐면 실제 여행자입니다. 실제 수요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알파를 이제 0.1서부터 0.9로 쭉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켰는데 한번 보세요.
이동평균법인데 바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수치가 일치하게 찍히고 쭉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의 전반적인 특성을 한번 쭉 보세요. 이거 뭐 알파가 0.1짜리를 한번 볼게요. 알파 0.1짜리를 봤더니 실제 수요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수요 형태로 나타나는데 알파가 0.1을 했다는 얘기는 관통하는 직선에 가까운 직선은 아니지만 굉장히 완만한 이 곡선 형태로 관통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죠? 알파가 0.1. 근데 알파가 0.1이라는 얘기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것을 과거에 예측하는 시점에 과거의 정보를 과거의 실제 값을 10%밖에 반영 안 하고 90%는 앞에 있던 예측치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데 요동을 치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요동치는 수요를 몇 퍼센트 반영하고 있다? 0.1짜리에 이 평화상수가 0.1짜리는 10%만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예측치를 뽑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통하는 실제의 수요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직선에 가까운 형태. 반대로 여러분들 녹색으로 나와 있던 0.9를 한번 볼게요. 0.9를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실제 수요하고 수요가 거의 유사합니다. 뭐 같아요, 이게? 우리 아까 이동평균법의 2개월 이동평균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즉, 그 논리를 한번 머릿속에 수식을 한번 넣어보세요. t 플러스 1기간의 예측값을 내가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실제 값을 90%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90%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1-알파 10%로 앞뒤의 예측치에다 보장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요동치고 있는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이 수요의 특성을 내가 몇 퍼센트 가져가겠다. 90%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동평균법의 n의 크기와 지수평활법의 알파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쓰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핵심 포인트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동평균법에서 n의 크기와 지수평활법의 알파의 크기에 대한 특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 이 지수평활법의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거를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동평균법에서는 n의 크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변동성이 클 때 n의 크기를 작게 했어요. 2개월의 모습이 실제 모습하고 가장 유사했잖아요. 근데 지수평활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0.1로 작게 줄이면 관통하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0.9로 크게 늘렸더니 실제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 2개월 이동평균법과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이동평균법의 n의 크기와 지수평활법의 알파의 크기는 그 변동성의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즉 요동치는 수요일 때는 요동치는 수요가 나타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요동치는 리프렉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수요일 때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n의 사이즈를 작게 하고 지수평활법 측면에서 그 요동치는 수요에 변동성이 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알파의 크기를 크게 한다. 즉 변동성의 이 크기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이동평균법은 작게 해주고 변동성이 클 때 지수평활법은 과거의 수요를 반영하는 비율이 알파의 크기니까 알파를 크게 바꿔줘라. 즉 이동평균법 n과 알파 지수평활의 알파 평활상수 알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알겠죠? 여러분 어때요? 지수평활법이 아직도 이동평균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동평균법의 특성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수평활법을 뭐다? 발전된 이동평균법이라고 얘기했는 그 말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이동평균법에 대한 특성 같은 것들은 이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이동평균법에 관련된 이러한 특성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 특성이 반영된 지수평활법을 응용한 추세조정 지수평활법,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크게 시즈널, 특정한 시즌에만 변동하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승법 계절지수 모델, 계절평가 모델, 이런 이제 승법 계절 모델이라는 수요예측기법이 있어요. 그러한 수요예측기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고 예측의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회귀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엑셀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지만 이 수요 예측 기법은요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 시험에 얘는.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배워두면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쓰냐? 이 예측하는 이 기법 잘 배워두면 공급사설 관리의 이 챕터가 그대로 거기에 수요 예측 기법에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서 주가의 변동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동평균법 같은 거로 많이 분석합니다. 회귀 분석도 쓰고요. 회귀 분석 배워두면 여러분들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에서도 회귀 모델을 갖고 여러 가지 적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습을 잘 해두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파트니까 시험에 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다양한 분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요 예측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보고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웹에다가 수요 예측에 관련된 과제를 스스로 풀어서 제출하는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출할까 합니다. 엑셀 파일로 웹에다가 놓을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날짜가. 그래서 제가 강의 빼지 않고 꼬박꼬박 다 채워가지고 쭉 제시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좀 수업에 참여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안 되면 질문을 하시면 충분히 수업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제가 질문 다 해줍니다. 이게 답변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